중학교다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각성을 하세요. 중학교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동사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동사랑 토익 시험 때 배우는 동사랑 토플 시험 때 배우는 동사랑 규칙이 다 그냥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규칙성은 조금 이해는 해주고 있어야 예의는 아닌가. 안녕하세요, 승 선생입니다. 오늘은 옷이 아니라 영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향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잘 들리도록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영어를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복습을 해보고자 할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리는 그런 과정을 제작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고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어떻게 좀 구성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가장 공신력 있는 교육 과정이죠.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을 차근차근 가장 좀 압축적으로 컨텐츠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물론 초등학교도 있긴 하지만 이제 파닉스나 기초를 배우겠죠. 그 이후에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요. 대학교는 이제 영어 과목이 딱히 없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사실 개념적 학습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법에 대한 과정이 중심이 되어져서 접근이 되어지는 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었던 개념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지문에 대한 의미 파악을 한다든지 그리고 문장에 대한 언어적인 성립 여부를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의 첫 번째 시험인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의 범위를 이야기를 할 경우에 1과 특정 교과서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다른 교과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8과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동일하거든요. 1과의 내용은 비동사의 현재형과 부정문. 그 다음에 1과에서 각 과당 영어 문법이 2개씩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는 일반 동사에 대한 현재형과 부정문을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두 번째로 동명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념들을 좀 접근하면서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1과 2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동명사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두 개 다 동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2과에서의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명사 같은 경우는 준동사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준동사라는 개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동사의 변형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동사가 무엇인지를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볼까요? 네. 자네도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가 언어를 왜 배울까요? 언어를 쓰는 목적이 뭘까요? 대화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화하기 위해서. 그럼 대화를 할 때의 목적은 무엇이죠? 나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맞아요. 의견과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반드시 모든 언어에서 들어가야 할 주요 성분이 있는데 그 주요 성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장에서
문장은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요. 정보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컵이 있는데 이 종이컵이 하얗다는 것에서는 무엇이 뭐겠어요? 종이컵이 되겠죠. 무엇을 하였다는 뭐겠어요? 하얀 상태로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은 차가워요. 마찬가지로 물이 차갑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주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어에 대한 행동이나 상태를 전달하는 동사라는 것이 꼭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무엇이 한다 혹은 이다 라는 식의 동사 두 개의 주어와 동사라는 두 개의 성분이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주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그렇죠? 주어는 뭘까요? 나너. 맞아요. 주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라고 하는 품사가 단독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단어로서 끝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근은 잘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라고 하는 경우는 결국 일단은 단어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개념이 시작되는 건 동사부터 좀 접근을 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면 동사 뭘까요? 움직이는 거, 행위. 맞아요. 행동이죠. 행동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따졌었을 땐 서술어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사입니다.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아, 배고파. 끝나고 빨리 밥 먹고 싶다. 끝나고 밥 먹고 싶다. 자, 여기서는 일단 뭐가 빠져 있을까요? 나. 그렇죠. 주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하는 사람 자체가 당연한 이야기다 보니까 나는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들어가 있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져 있고, 동사는 뭘까요? 먹고 싶다. 그렇죠. 즉 우리나라 말 순서로 봤었을 때 맨 끝부분에 서술어가 들어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주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아니면은 그 주어가 처해 있는 상태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걸 서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써 우리나라 말에서는 보통 다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주어로 시작해서 서술어로 끝나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에 해당하는 게 위치는 같습니다. 왜냐면 이 문장에서 늘상 제일 중요한 게 주어인 거니까. 그리고 서술어가 이렇게 문장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주어 바로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목적어라든지 기타 수식어 같은 것이 뒤에 이어지기 나름인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쉽게 우리나라 말과 접근을 같이 해보면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는 표현들이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 뭐뭐 다로 끝나는 표현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랑 뭐가 있을까요? 뭐다? 다로 끝나는 거예요. 쉽다. 하다. 좋아요. 지금 쉽다 하다가 있는데 쉽다라는 표현은 뭐뭐 그냥 이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는 행위를 하다죠.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뭐이다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비동사고요. 뭔가를 하다라고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일반 동사가 되어지죠. 사실 비동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를 그냥 일반 동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동사 중에서 이다는 비동사고 나머지 동사는 얘가 그냥 나머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나머지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가 일반 동사다. 뭐뭐 다로 끝나는 걸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조동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번외로 하고, 그러면은 이다와 하다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비동사의 현재형과 부정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실 이 두 개는 좀 같이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밥 먹고 싶다라는 문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비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동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뭐이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는 건 뭐뭐이다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다라는 식으로 상태를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위치를 설명해주는 이 두 가지의 종류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어라는 게 쓰이고 여기에 비동사가 쓰이고, 그렇죠? 뭐뭐이다 할 때는 뒤에 뭐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비동사 she에 대해서 이제 이승인 건데 이다 하고 끝나면 그녀는 이다 하고 끝나잖아. 여기 뭐가 있어야죠? 뭐 예쁘다. 그렇지. 예쁜이란 말 같은 거. 예쁜. 아니면 배고픈. 이런 말이 들어가 줘야지 여기에다가 뭐뭐이다가 합쳐져서 예쁘다, 배고프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이다 할 경우에는 형용사가 나오죠. 형용사는 뭘까요? 꾸며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하는 자로 끝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쁜, 배고픈, 아니면 작은, 키가 큰, 힘이 센, 뭐 이따 이 것들이죠.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당연히 장소에 관한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녀는 어디에 있다. 장소, 뭐 방 안에 있다, 교실에 있다.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 돼요? 그녀는 교실이다. 그치, 교실이다가 되죠. 그러면은 장소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장소를 나타내주는 전치사 뒤에서 명사를 써줘서 장소 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교실 안에 있다 할 거면 어떻게 할까요? in?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이만큼,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가 되어져서 그녀는 어디에 있다, 교실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의 동사는요, 원형이 있고요, 현재형이 있고요, 그 다음 과거형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과 현재형과 과거형 이렇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봅시다.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가 동일해요. 현재형에서 조금 변화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비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이 be이에요. 현재형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따라서 am이 나올 수 있고 are이 나올 수 있고 is가 나올 수 있죠. 과거형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was, were. 맞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형과 과거형, 뭐 일단 현재형을 구별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많이들 구별을 하는데요. I, you, 1인칭, 2인칭, 3인칭, he, she, it. 그 다음 복수 표현에서 1인칭 we, 2인칭 you, 그 다음에 3인칭 they.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칭 대명사로 나누기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주어가 한 개 혹은 한 명일 경우에는 is예요. 그 다음에 주어가 여럿 혹은 여러 명
일 경우에는 R이에요. 끝이죠. 근데 이제 1인칭과 2인칭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렵다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와 나는 늘 특별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예외적으로 I는 M만 쓰고요. 그 다음에 You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고 하는 한 명이거나 너희들이라고 하는 여러 명이거나 늘 R만 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긴 합니다. 주어가 뭐 he냐, is냐, 3인칭 단수냐 뭐 막 이렇게 인칭을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이요. 주어로 나올 수 있는 게 인칭 대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명사 여러 가지 모든 명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가 한 개일 때는 is, 여러 개일 때는 are. 얘가 규칙이죠. 이게 규칙으로 되어져야지 과거형에서도 바로 이어져요. 뭐가 있죠? S가 있죠. S요? is에 S가 있잖아. 네. 그럼 이 is가 과거형으로 바뀌면 뭘로 바뀔까요? was요. 그렇지. 똑같은 S가 들어 S로 끝나는 was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RE로 끝나고 있죠. 얘도 과거형으로 바뀔 때 끝에 형태가 같은 were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규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I하고 U 같은 경우가 예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R에 대한 과거형은 뭐가 될까요? were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I의 M이 단독으로 쓰이고 있다 보니까 얘가 과거형이 뭘까 헷갈릴 수 있는데요. I는 결국 하나예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요. 한 명이죠. 그럼 뭘로 바뀔까요? was로 바뀌죠. 그래서 현재형과 과거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 좀 간단하게. 그래서 이게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표를 외우는 것도 인칭 대명사 I, you, he, she, it 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e, you, they 이런 식으로 표를 외우는 뭐 거의 한 번씩은 다 외워보는데요. 그것도 당연히 좋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규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걔네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주어가 한 개일 때는 is, 여러 개일 때는 are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러면은 뭐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I'm happy. I'm happy 좋아요. she 기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수죠. 한 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명을 단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여럿을 이야기하는 표현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그들은 배가 고프다. 자, 요런 문장이 있어요. 자, 요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에서 부정형과 그 다음에 물어보는 의문문 두 가지의 형태를 좀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정을 해봅시다. 부정어는 무엇이죠? 영어로? 부정이요? 네. 영어로 not. 그렇죠. not이죠. 훌륭한 학생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not을 잘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저기가 어딘가요? isn't. 비동사 뒤에가 원칙이죠. 그래? 네.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비동사가 앞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하고 뭐가 들어가야 되죠? 물음표. 맞아요. 문장 구호가 바뀌었죠. 예. 사실 이렇게 되면 비동사의 현재형과 부정문은 끝납니다. 별거 없네요. 별거 없죠. 그럼 이제 일반 동사로 넘어가 볼게요. 동사 종류는 사실 3개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비동사하고 조동사는 유한, 즉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가 다 일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 특별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동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들이 모두 다 일반 동사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할 경우에는 뭐뭐 하다 이렇게 끝나는 걸로 여기에 단어 뜻이 들어가겠죠. 얘도 마찬가지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이 있고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근데 현재형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녀는 먹어요. 빵을. 됐네? 네. 그 다음에 그들은 달려요. 빠르게. 됐나요? 네.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여기서는 한 명이니까 S가 붙게 되는 거고요. 얘는 여럿이니까 아무것도 안 붙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S 하나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말할 때 발음도 잘 안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길고 긴, 이제 지금이야 간단한 문장을 이렇게 보는데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건데 여러 가지 수식어 표현 때문에 숨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녀는 예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난 왜 한 거야 그 말을? 예뻐서. 아니지. 그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예쁘다는 정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주어 때문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라고 하는 주체와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주어를 잘 찾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에 s를 붙는지 안 붙는지를 꾸준히 묻는 거예요. 요거는 수능까지 쭉 이어지는 원칙이죠. 그래서 무조건 버릇이 좀 들어야 된다. 알겠나요? 그녀는 영화를 봐요. 그러면은 혹은 그녀는 입을 맞춰요. S를 넣어볼까요? 여기에 S만 3개야. watch에 여기를 붙여. 그럼 watch, s 이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경계를 좀 해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좀 되게 어렵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ES를 써줘서 원래의 단어와 그 다음에 문법적인 표현으로서 S가 붙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반 동사의 현재형에는 포인트가 주어의 개수에 맞춰서 S나 ES가 붙는 것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비동사에서 I하고 U가 예외였잖아요. I하고 U는 예외니까 S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걔는 그냥 안 붙어. 그래서 예외라고 한 거예요. 걔는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I랑 U는 조금 특별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됐나요? 네. 일과에 대한 내용은 비동사, 영어에 대한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얘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동사죠. 일반적으로 비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뭐이다 아니면 어디에 있다. 일반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되어지는 걸로 사실상 얘는 의미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동사로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다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었죠? 과거형 일단 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은 제외. 뭐가 있었죠? MR이죠. 원형인 be라는 단어에 대해서 am과 is와 are이 있었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됐었죠? 한 명인가? 그렇지. 얘는 한 명 혹은 한 개. 얘는 여럿이었죠. 뭐가? 주어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예외는 어떻게 됐죠? 나 너. 그렇지. 특별한 예외는 I는 언제나 M이었고 U는 언제나 R이었죠. 나랑 넌 언제나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비동사를 가지고서 문장이 쓰이면은 주어가 쓰여. 주어는 우리나라 바꿀 때 언제나 은은이가 붙어야 됩니다.
주격 조사라고 하죠. 어찌됐건 은은이가 붙는 표현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적절한 비동사를 써주고 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뭐뭐이다일 경우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다 할 때는 전치사랑 더불어서 장소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꿨죠? 비동사에 뒤에 not이 들어가면 부정이 되는 거였죠. 의문문은 어떻게 바꿨죠? 주 앞으로 가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에 비동사가 써지게 되어지면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목표가 붙는다. 네,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의미적인 부분과 일반적으로 동사를 나타내주는 두 부분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 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가 있고 여기에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진행이 되어지겠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접근이 되어져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주어가 한 개, 한 명일 경우에 여기 뒤에 s나 es가 붙어서 단수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여럿일 경우에는 나머지 여럿 그대로 쓰겠죠 그냥. 됐죠?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not을 넣어야겠죠. 부정문을 not을 쓰기 위해서는 요 일반 동사가 요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즉 얘는 주어 뒤에서 두 동사 하나랑 일반 동사인 의미를 나타내는 원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 명이나 한 개일 경우에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가서 얘가 덫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됐죠? 그 다음에 not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동사 뒤에. 그렇지.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일반 두 동사 뒤에 not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두 not이 들어가거나 덫의 not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죠. 됐나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바로 가도 좋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 연습할 땐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저렇게 익숙해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거쳐야지 뭐가 돼요? 얘를 거쳐야지 의문문까지 한 번에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배운 게 다죠. 네, 그래서 영어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하나씩 들어와야 되는데요. 심지어 주어는 생략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에서의 약간 문법적인 기둥이 되어지는 거는 사실 동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용언, 체언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어떤 영어 체험이요? 용언과 체언 용어 체험 몰라요. 모르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개념 현재형과 부정형에 대해서 물론 의문문까지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규칙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라는 개념에 있어서의 비동사와 일반 동사라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현재형과 그 다음에 부정형에 대해서 접근을 해봤네요. 끝! 이유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초를 수업하는 건데 초반에 보다가 나중에 이제는 나중 가서는 복잡해지면 그냥 그림만 보고 약간 대충 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역사책 보면 뭐가 생각나요? 구석기 시대. 옛날에는 돌을 깨서 썼어. 그러다가 그렇지 갈아서 썼어. 그 다음에 금속이 나왔는데 그때부터는 그래 싸움을 많이 시작했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이 들어와서 지금의 우리나라가 되었죠. 이만큼씩이 툭툭 가죠. 어려우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어가 고난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어렵게 적혀져 있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그 지스트적 핵심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제 방향성이 좀 바뀌는 거죠.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영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체제와 규칙성에 대해서 일단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만 순서가 있습니다. 고등부부터는 사실 순서가 없어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성에 있어서는 중학교 과정을 모두 다 한번 공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모든 규칙은 한 번씩은 다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죠.